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잠깐 칠판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최신 판례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게 된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원래 생각했던 특강이 총 3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신 판례 강의가 첫 번째 특강이었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암기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법 조문들 중에서 전부 다 볼 수는 없고 기출된 조항하고 더 나아가서 개정 조항들 중심으로서 한번 쫙 살피는 특강을 한번 진행을 하고, 원래 3번째 진행할 생각이었던 특강이 전범위 모의고사, 제가 열심히 출제를 해가지고 열심히 푸시고 전 또 열심히 강의하는 거, 요 3가지 특강을 원래 실강으로 좀 준비했었는데 어떤 좀 사유가 있어가지고 당장 실강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1번 최신 판례 강의는 좀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일단 진행을 먼저 할 거고요. 요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가급적이면 실강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게요. 다만 이제 그게 어려워졌을 경우라면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제가 뭐 동강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2번, 3번도 할 건데, 요 2번, 3번 강의가 뭐 실강이든 동강이든 각종 일정 같은 경우가 이제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카페에 가셔가지고요. 요 자막에 뜨고 있는 검색어를 검색하셔가지고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오셔서 요 2번, 3번 일정도 한번 직접 확인하고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최신 판례 강의를 진행할 때 조금 이제 미리 정리할 게 이 3가지 부분인데, 제가 지분별로 제가 언급을 할 건데요. 제가 뭐 기존 판례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비록 사건 번호는 최신 판례지만 기존 판례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따라서 한번 쭉 읽고 정리하시면 되고, 좀 아리까리한 부분 같은 경우는 각주 등을 보시면서 다 교재에 있는 부분들이니까 한 번 더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 결론만 보세요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좀 시험 문제에서 나오기 힘든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100점 받을 분들만 보시면 되고, 나 한 개는 틀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신 판례 강의를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5년 동안 결론만 보세요라고 했던 부분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정말 중요한 거죠. 제가 막 판서를 하고 설명드리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고 바로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은 별표 치시고 거듭 반복해가지고 최신 판례까지도 완벽하게 정리를 일단 해야만이 시험에 수월하게 붙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시험에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1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자, 1번 지문은 기존입니다. 직접 각주 확인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도 결론만 대충 아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자,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기존 판례와 차이가 없는 부분인데 워낙 중요한 최신 판례가 또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 텐데, 각주 3번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지문 번호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였냐? 이른바 성공 보수금 승소하게 되면 지급받게 될 성공 보수금 약정이 유효한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일단 정리만 하실 거예요. 다 공부했으니까. 민사의 경우하고 형사의 경우를 일단 먼저 크게 구분하신 다음에, 최근에 이제 판례를 통해서 무효로 봤던 거는요, 형사의 경우에만 무효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민법제 103조에 의해 가지고 약정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이다. 다만 그렇죠, 소급표는 없었다까지, 당해 사건 이후부터였으니까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까지 기억하시고요. 민사 사건의 경우는요, 아직까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만 그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이 지나치게 가다한 경우다. 즉 성공 보수 금액 자체가 지나치게 가다한 경우는요, 가다한 경우는 신의칙에 근거해가지고 그 범위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게 종전 판례였고, 똑같은 판례가 지금 보고 있는 3번 지문이니까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관한 부분이 최신 판례다.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4번 지문 같은 경우도 기존과 똑같은 판례죠. 해서 공무원에게 청탁 등의 목적으로서 돈을 주기로 했을 경우는요, 당연히 민법제 103조에 의해서 무효니까 한번 읽고 쭉 지우시면 될 겁니다.
자, 2페이지 가신 다음에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한 지문이니까 체크를 딱 해두시고요. 별표 2개입니다. 자, 103조 위반된 원인에 근거해가지고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말소가 될 운명에 있다. 따라서 등기 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하는 경우에 권리취득 원인의 무효의 항변을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옳은 지문 처리하신 다음에 이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질문 또 매우 많은 부분이니까 한 번만 더 잘 들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 이중매매 사안부터 잠깐 볼게요. 이중매매. 그래서 갑이 매도인이죠. 을이 제1매수인, 1매수인, 갑하고 병 사이에서 병이 제2매수인. 갑하고 병 사이에서 두 번째 매매 계약이 갑의 배임 행위에 대해서 병 같은 경우가 적극 가담해가지고 체결이 되었다라고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갑이 병을 상대해가지고 갑이 병에게 민법제 214조에 근거해가지고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갑이 직접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경우는요. 민법제 714, 6조 본문에 걸리기 때문에 부정된다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다까지 떠올려 주시고요. 근데 을이 갑을 대위하는 거는요. 을이 갑을 이렇게 대위해가지고 말소 청구하는 거는 판례 같은 경우가 피대위 권리의 부존재 흠결 따위에 대해서 별도의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갑은 직접 할 수 없지만 을이 대위 말소하는 것은요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다까지 떠올려 주신 다음에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민법제 103조에 의해서 두 번째 매매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을을 위해서다. 따라서 갑이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대위 행사하는 경우까지 막아버리면 을을 위해서 103조에 근거해가지고 무효인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막아버리면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1매수인 을을 보호한다는 취지 하에서 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였다까지 일단 하나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면요, 갑이 병한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요 최신 판례죠. 요 최신 판례로 보시면, 자, 갑이 병을 상대해가지고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청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판례가 뭐라고 해요? 그렇죠. 갑이 병 상대에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 따위에 근거해가지고 병에게 소물청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한테 반사적으로 소유권 기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게 종전 판례의 입장이죠. 이 상태에서 병 같은 경우가 제3자 A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고 난 뒤에도 그 X 목적물에 대해서 A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A 상대해가지고 민법제 213조 본문에 근거해가지고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게 최신 판례거든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최신 판례는 이거예요, 이 취지. 즉 갑하고 병 사이에서 적극적 배임 행위 등에 근거해가지고 무효됐는데 등기 명의자 병이 A 상대해가지고 소물청 행사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요거 들고 와가지고 반사적으로 병한테 소유권 기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이 A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 말은 확정적으로 병한테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갑이 병한테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소극적 의미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그 배임적 행위와 전혀 무관한 제3자 A 같은 경우는요, 병 명의의 등기가 민법제 103조 위반에 의한 무효 등기임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병 같은 경우는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A 상대해가지고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잘 구분해가지고 최신 판례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소극적이란 말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질문 제일 끝에 보시면 103조 무효 항변으로서 A는 병한테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 질문은 옳은 질문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6번 질문 또 중요한 질문인데 6번 질문은 쭉 빼신 다음에 지문 연습 교재 146페이지 216번 지문 등에서 제가 여러 번 강의했던 거죠. 해서
강행법규 위반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유는 생략하고 상대방에게 선의 무과실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125조 이하 표현 대리에 근거해가지고 보호될 수가 없다. 왜? 무권 대리에 의해서 무효가 아니니까. 더 나아가서 민법제 107조 제2항에 근거해가지고 상대방 제3자가 선의로서 보호될래 하더라도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민법제 107조 제1항 즉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에만 병이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문 첫 줄의 밑줄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까지.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에 의해서 무효인 것이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107조 제2항이 적용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지문 같은 경우도 결론만 아시면 되고요. 8번 또 보시면 한 개 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 가압류 따위를 했는데 위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일부만 채권 금액 중에서 600억 중에서 200억 정도만 소멸시효 중단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중단되지 않아가지고 이미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소멸됐다. 그럼 이미 소멸된 채권의 경우는 압류 효력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중단되어 있던 부분은요, 당연히 효력이 계속 미치는 거죠. 따라서 제일 끝에 보시면 밑줄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채권 부분의 경우는 계속 효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9번 지문 또 중요한 지문이니까 체크 하나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훈련소에서 교관들이 훈련병을 막 폭행을 하고 옛날 사건이거든요. 사망했던 그런 사건인데 사실관계까지는 뭐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리가 만무하니까 먼저 시간 순서를 보시면요. 자, 시간 순서 1번이라고 할게요. A, 피해자 측, 사망했던 분의 유족분들께서 국가를 상대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이렇게 청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뭐 했겠습니까? 소멸시효 완성에 항변을 했죠.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소멸시효 완성에 항변을 이렇게 했다 하니까 A 같은 경우가 재항변할 수 있는 구조 자동으로 세 가지를 떠올려 주시면 되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 두 번째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의 포기의 재항변, 세 번째 신의치 권리 남용해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남용이다까지지 않습니까? 요 사안 같은 경우는요, A가 요 3번을 주장했고 이 3번이 인정된 거예요. 3번이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은요, 국가 피고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A가 승소했어요. 해서 A 청구가 인용된 겁니다. 인용돼가지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거예요. 이렇게 국가가 A한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그 당시에 교관이었던 B라고 하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2번이 요 최신 판례의 핵심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냐 없겠냐의 문제인데, 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 남용이 됐던 원인 행위에 거의 90% 이상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국가 측에게 있는 거죠. 즉 국가 같은 경우가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의 이유가 인정됐었기 때문에 국가가 A한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 국가가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남용에 해당해서 A한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국가 측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거니까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B 상대해가지고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인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주된 책임이 국가한테 있지 않고 B한테 있다. 어떤 경우냐? 저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원인 행위죠. 각종 원인 행위를 누가 B가 주도했다는 등의 별도의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요, B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또 예외적으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일단 최신 판례니까 원칙적인 부분을 잘 기억해가지고 시험 문제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보시면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었을 경우에 국가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게 밑줄 원칙적으로는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기 때문에 9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권법 가시겠습니다. 교재 4페이지 가시면요. (1번) 결론만
2번은 중요한데 쉽죠.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먼저 한 거야. 원래 시간 순서는 건물을 짓고 준공필증 떨어지게 되면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완공한 거예요. 그럼 보존 등기는 효력이 없겠습니까? 실체 관계와 부합하죠. 왜? 건물을 완공했으니까. 따라서 건물을 완공했을 때부터는 보존 등기의 효력이 유효하게 인정된다기 때문에 제일 끝에 보시면 그 후에 건물이 실제 완성되었다면 보존 등기의 효력이 인정된다기 때문에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별표 2개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고 원래 종래 판례가 있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한 번 더 판례가 판시를 하게 된 거거든요. 잠깐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저 날선민법 기본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해서 1항 볼게요. 점유자가 점유에 방해가 있었을 경우는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5조 제1항. 2항에 보시면 제1항 권리는요. 방해가 종료하고 1년 내에 행사해라. 요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중요하죠.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고 제처 기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의용민법 때문에 지금 현재 판례 같은 경우는 출소 기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방해가 종료한 날의 의미예요. 즉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의 기산점이죠. 기산점이 되는 이 종료한 날의 의미가 무엇인가 관련해 가지고 학설 대립이 있거든요. 해서 종래, 지금은 아니고 종래 다수설의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이 종료한 날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방해 상태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라고 했던 게 종래 학설이었어요. 자, 이 학설의 문제가 뭐냐면요. 자, 제가 이거 어떻게 했냐면 복도에 어떤 분께서 이제 술 채가지고 복도에 응가를 쌌다. 그 응가를 쌌을 때 응가 싸는 행위부터가 아니고 그 응가가 없어졌을 때부터 1년 내. 여러분들 응가가 없어지게 되면요. 더 이상 방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가가 없어지면 즉 방해 상태가 종료하면 더 이상 방해가 없기 때문에 205조 1항에 근거해 가지고 제거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따라서 요 2항에 있는 1년이라고 하는 거는 방해 제거 청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기간이다 라고 했던 게 종래 통설이었어요. 하니까 판례는 과거부터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그거는 방해 상태의 종료가 아니고 방해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야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응가 싸는 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1년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고 한 번 더 확인했던 최신 판례가 되겠습니다. 대충 어떤 사안이냐면요. 이렇게 볼게요. 자, 갑 소유의 토지가 이렇게 있어. 갑이 점유자 였는데 을 같은 경우가 무단으로 갑 점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펜스 아시죠? 각종 펜스 따위를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했다. 그러면 갑은 언제부터 을한테, 언제까지 을한테 청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 펜스를 다 치웠을 때부터가 아니라 펜스를 설치하는 방해가 종료했을 때부터 1년 내에 205조 1항에 근거해가지고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시험 문제에서 또 상태라고 하는 말하고 행위라고 하는 말을 딱 나올 거니까 요게 옳은 지문이니까 요 두 가지 잘 구분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요. 방해 상태 종료가 아니죠. 방해 행위 종료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 처리하시고 아주 중요한 판례니까 거듭 연습을 앞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은요. 구분 소유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공부했던 부분이다 해서 4번 지문 잠깐 보시면 첫 번째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이 되고 두 번째 그 소유자의 외형상 구분 행위가 인정됐을 때 성립을 한다까지 기억하시고 중요한 게 판례가 변경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요 별도의 등록이나 또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하시고요. 자, 1번과 2번 중에서 언제 성립합니까? 그러면요
나중 때 1번을 먼저 갖추고 그 뒤에 2번 갖췄을 때는 나중이니까 2번 있었을 때 성립하는 거고, 2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1번 됐을 경우는요, 1번이 나중이니까 1번 있었을 때 성립하는 거고, 이건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까지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된 기존 판례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읽고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번 지문 가시겠습니다.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요,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개별적 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아파트 복도 같은 것들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권 될 수 없다니까 옳은 지문 처리하시고, 요게 중요한 게 6번 지문, 6번 지문은 체크하시고요. 자, 집합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물을 구분 건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바꾸려고 하는데 밑줄 변경 등기가 되기 전이라면까지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변경 등기가 되기 전이라면 한 줄 밑에 구조상 등의 독립성의 1번을 갖췄고, 제일 끝줄에 구분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성립되지 않는다. 틀린 질문이에요, 옳은 질문이에요? 등기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래부터 1번과 2번까지만 있게 되면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 2번까지만 있게 되면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틀린 지문 처리하시고, 나름 의미가 있는 판례니까 속지 마시고 잘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지문 한번 빨리 지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을이 11월 2일 날 X토지에 대해서 적법하게 가압류 등기를 먼저 했고, 가압류의 부담이 붙어 있는 상태의 X토지를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매매 계약을 맺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적법 유효하게 이전 등기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을이 가압류가 선순위. 그러니까 갑은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누구에게? 을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서 을이 그 뒤에 소송 등을 막 해가지고 결국은 을이 승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압류 일반 압류로서 전이시킨 다음에 집행을 딱 하려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이 X토지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완성시켰다. 취득시효를 완성시키게 되면 소급효가 인정돼 버리기 때문에 네가 했던 가압류는 나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력 때문에 없어질 거다. 없어질 가압류의 바탕을 두고 집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집행하지 마라 라고 갑이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까지 하시고 잠깐 칠판을 보시면, 그러면 이 사안에서 갑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볼 건데, 제 설명 듣고 복습할 때 이 페이지 한번 쫙 확인을 해 두시면 될 건데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요때가 소멸시효가 취득시효 완성 시점이다까지 하신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전에 붙어있던 각종 법률상 부담의 경우하고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붙었던 가압류 등의 각종 부담의 경우를 구분하신 다음에 나중에 시효 완성자께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기부상 이전 등기 따위를 갖추게 되면 완성 이후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승계받게 된다. 판례에 의했을 때 승계받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전에 있었던 각종 부담 같은 경우는요, 소급 효력에 근거해가지고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었다라고 제가 분명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 갑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네가 했던 가압류는 취득시효 완성 전에 붙어 있었던 부담이기 때문에 내가 취득시효 완성의 효력에 근거해가지고 너의 가압류는 소멸될 거다. 소멸될 거 가지고 네가 왜 집행을 하냐라고 하면서 집행하지 마라. 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2단계에서 갑이 진짜로 그 X토지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가 쟁점인데, 자, 2번 자기 소유물의 경우에도 취득시효가 될 수 있는가? 라고 단순하게 물어보면 가능하다 라고 답하시면 되죠. 다만 조금 더 세밀하게 물어보면요, 경우를 구분해가지고 주로 어떤 경우였다? 가령 A하고 B 사이에서 A가 B한테 X토지를 매도하고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는데 B가 A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 같은 경우가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해제했는데,
그로부터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가지고 A 같은 경우가 적법한 해제된 사실에 대해서 주장 증명 따위를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A가 B한테 다시 그 X토지의 등기 명의하고 X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한 차원에서 비록 A 같은 경우는 실체법상 자기 소유물이지만 취득시효 완성 따위를 주장할 수 있다까지 공부했던 거예요. 따라서 다시 구분해가지고 자, 투기 두 가지 경우 등기 명의하고 소유자를 구분하신 다음에 자, 등기 명의도 갑한테 있고 진짜 주인도 갑인 경우는 그러한 문제 생길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쵸. 등기 명의도 갑한테 있기 때문에 타인한테 등기 명의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 소유임에 대해서 주장 증명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등기 명의도 갑한테 있고 진짜 주인도 갑이었을 경우는 요 경우에 갑이 X토지에 대해서 점유를 하는 것은 취득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는 점유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근데 등기 명의는 명의신탁, 매매계약의 해제 등등등에 근거해가지고 등기 명의가 을한테 있다. 근데 진짜로는 갑 거다. 근데 갑 같은 경우가 진짜 자기 거임에 대해서 증명을 못했을 경우는요. 이때는 취득시효 바탕이 될 수 있는 점유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까지 떠올려 주신 다음에 자, 요 최신 판례 사안은 요겁니까? 요거죠. 갑이 매매계약 맺고 자기 명의로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소유했기 때문에 여기가 최신 판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요, 갑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다까지 연결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 집행 불허 구할 수 없다니까 틀린 지문 처리하시고요. 매우 중요한 판례니까 거듭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지문 같은 경우는 기존 판례하고 별 차이도 없는 부분이니까 각주 한번 그 해설지에 있는 부분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결론만 대충 아시면 될 것 같고요. 9번 지문은 중요하지만 다 아는 거죠.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하려면요, 청구 원인 단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필요하다. 미등기 건물인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인 같은 경우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행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문에 보시면 밑줄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빨간펜으로 소유권의 기한은 행사할 수가 없죠. 왜 소유권의 기한에 빨간펜입니까? 속지 마세요. 미등기 매수인의 경우에도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가 점유를 침탈 따위를 했을 경우는요, 점유권에 기한 물청은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문은요,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물청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할 수가 없다니까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또 나름 뭐게 보면 되는 거죠. 자, 10번은요. 민법 제245조 제1항 말고 제2항을 한번 빨리 보시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와 달리 선의 무과실이 필요하다. 요 무과실이 필요하죠. 무과실이 필요하다. 근데 지문 제일 첫 줄에 보시면 밑줄 소유권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모르고 등기했을 경우는요, 가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무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요 조항 2항에 근거해가지고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 믿은데 가실이 있기 때문에 무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2항은 할 수가 없다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무과실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을 경우는요, 민법 제197조에 무과실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추정되지 않으니까 무과실을 주장하는 자측에게 주장 증명 책임이 있다까지도 공부했던 부분이고 판례 제일 위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읽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7페이지 가신 다음에 11번 지문 또 중요한 지문인데 공부했던 거예요. 다만 공유가 아니었고 합유. 그래서 합유 갑과 을과 병이 있는데 갑이 합유 지분권을 포기했을 경우에 을과 병한테 기속이 이루어지려면요,
그렇죠. 지분을 포기하는 것도 민법 제187이 아니라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186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똑같은 게 요거죠. 지문 봅시다. 자, 공유자 갑과 을과 병 중에 갑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 포기했을 경우도 186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가 안 됐을 경우는요, 물권 변동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전 등기 없이도가 아니고 이전 등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 처리하시고 186 지분의 포기 186이라고 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최신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지문 같은 경우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 지문인데 일단 끊어서 읽을게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까지만 먼저 볼 건데 이거는 첫 번째 우리 지문 연수책 448페이지 33번 지문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자, A가 이제 채무자고요. 채무자이고 X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B 같은 경우가 공사를 해가지고 뭐 1,000만 원만큼 유치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X 아파트가 경매가 돼가지고 C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 밖에 별도의 사유는 없다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 묻는 게 C가 B를 상대해가지고 민법 제213조 본문에 근거해서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 B 같은 경우가 유치권에 근거해가지고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냐 없냐 물었을 경우에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이기 때문에 압류 이유 등의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제3자 C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C한테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있다. 근데 주의할 게 말고 B가 C를 상대해가지고 피담보 채권의 이행, 예를 들면 공사대금 채권이겠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를 물었을 때는 1번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C가 물적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원래 A한테 인정되었던 이 채무까지 C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B가 C를 상대해가지고 채권 자체에 대한 이행은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지문은요, 청구할 수 없음으로까지는 맞는 거죠. 한번 끊으시고. 됐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D라고 하는 자가 요 X 아파트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이렇게 갖고 있었다. 이때 D가 B를 상대해가지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전부 일부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가 요 최신 판례예요. 최신 판례.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데 제가 기본 강의할 때부터 줄창 뭐라고 하냐면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는 경매의 불청객이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경우도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이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날짜가 언제부터인지, 더 나아가서 피담보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등등등에 대해서 전혀 외부의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경매 목적물에 유치권이 있어버리면요, 일단은 그 물건은 패스해버리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 불청객인 유치권이 붙어 있었을 경우는 첫 번째, 설사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그 경매 목적물에 매력이 없지 않습니까? 매력이 없으면요, 호가가 떨어지겠죠. 입찰가가 떨어지니까요, 목적물의 가격이 아주 헐값에 팔리겠죠. 이렇게 저감돼 버리면요, D 같은 경우가 해소할 수 있는 금액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경매 자체가 아예 진행될 수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기가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지 않아 버렸을 경우는요, 목적물 가치 다운 등등등의 매우 큰 법률상 불이익이 D한테 인정되기 때문에 D를 상대해가지고 D가 주장하는 피담보 채권 금액이 1억이라면 1억 전부 다 없다, 또는 1억 중에서 3천 이상은 없다와 같이 전부나 일부 등등등에 대해서 부존재인 것은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부정이 아니고 인정된다기 때문에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지문도 이제 핵심 포인트를 못 잡으면 어렵습니다. 중간에 있는 민사집행법상 사항 같은 경우는 민법 시험에서 물을 내용이 아니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 13번도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A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소유자인데, X 주택을 이렇게 보니까, 자, 1번 해가지고 B은행이 먼저 근저당권을 이렇게 갖고 있었고, 2번 해가지고 C가 이렇게 임차인으로서 이렇게 들어왔던 사안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B은행 같은 경우가 요건 다 구비해가지고 B은행이 담보권 실행을 시켰다. 그럼 C 같은 경우는요, 후순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C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이루어지겠죠. 계약의 종료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배당이 이루어지는데 배당표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1번 C 임차인 예를 들면 뭐 2천만 원 주고 남는 게 있었을 때 B한테 뭐 7천만 원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왜? 아니 시간 순서가 1번이 선순위고 2번이 후순위인데 어떻게 배당표를 줄 때 C가 또 1번이고 B가 2번이냐라고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어떤 경우? 그렇죠. C가 주임법상 소액 임차인의 지위에 있어가지고 C한테 최우선 변제 특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C한테 돈 주는데 이 사건의 문제는 뭐냐면 종료할 당시에 C 같은 경우가 가령 연체했던 차임이 2천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하니까 B가 C를 상대해가지고 배당 2의 소를 제기해서 뭐라고 했냐면 C한테 갈 2천 같은 경우는 연체 차임에서 공제할 부분 아니냐. C에게 돈 주지 마라 라고 B가 소를 제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연체 차임 채권이 있었을 때 2천만 원 공제하는 게 맞습니까? 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우리 배웠는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을 경우는 임차인 C가 임대인 A한테 목적물을 돌려줄 때까지 발생될 각종 차임 등등등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계약 종료했죠. 차임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2천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해서 요 차임 채권 2천에서 요 1번 금액에 대해서 당연 공제가 이루어진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내부 관계에 있는 차임 채권 자체에 대해서 B가 담보권 실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등등등의 문제는 민사집행법상 채권 실행 안 한 부분이니까 민법상 포인트가 아니니까 공제되어진다고 하는 부분을 유심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 남아있는 차임 채권 등의 경우는요, 보증금 당연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지문 가실게요. 368조의 적용 범위죠. 368조 제1항과 2항이 적용되려면 X아파트, Y아파트 둘 다 채무자 소유였을 때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X는 채무자 거고 Y는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는요, 적용될 수가 없다는 법리는 실제 물상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그 물상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368조 제1항 및 2항은요 적용될 수 없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 물상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1항 안 되니까 틀린 지문이고, 한 번 더 복습할 때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채무자 거에서 먼저 다 돈을 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때 물보거에 대해서 배당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기본서 등을 통해서 한 번 더 철저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질문 가시겠습니다. 가담법이죠. 15번 질문. 가담법이 적용될 때 특히 기속 정산이 이루어지는 시간 순서. 첫 번째, 실행 통지를 하죠. 나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 주겠다라고 실행 통지를 하고, 통지 등이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고 최소한 2개월의 청산기간이 필요하죠. 이 청산기간 내에도 채무자 등이 변제 따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요, 3번 청산금을 지급하고 비로소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까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이때 실행 통지를 할 때는요, 그냥 통지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액의 기재, 청산금이 얼마이다라고 하는 평가액의 기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평가액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목적물 시가에서 그 청산 통지할 당시에 각종 원리금, 이자 등등등을 뺀 금액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피담보 채권의 우선 변제권이 있는 범위는요, 당연히 요때 확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통지할 때 해서 질문해 보시면, 담보권 실행을 통해서 먼저 받게 될 이자 등등등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청산금 평가액 통지할 당시에 확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통지할 당시만 딱 밑줄 그으시면 쉽게 풀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지문도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시험 같은 경우는 사례 문제가 안 나오지만 그 밑에 보시면 판시상 1번, 2번, 3번 있지 않습니까? 한 방에 쫙 이해하려면 조금 알 필요가 있으니까 잠깐 칠판을 좀 보실게요. 자, 사실관계 보시면 양도담보 설정자 갑하고 건자 을이 X 사업장 내에 있는, 이거 포인트죠? 사업장 내에 있는 선박과 각종 재료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이게 뭐예요? 유동집합물에 대해서 담보 설정할 수 있냐 없냐 등등등에 대한 쟁점이었죠. 그래서 집합물에 대해서 설정 계약을 맺고 이 같은 경우가 전개 방법으로서 점유를 취득했다까지 하신 다음에 이거 허용돼요 안 돼요? 허용되죠. 판례가 요구하는 거는요, 제3자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물건과 구분될 수 있는 특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게 판례 입장이었고,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고요. 그럼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요구 구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구비했죠. 왜? 사업장 내라고 하는. 그럼 사업장 밖에 있는 물건의 경우는요, 효력이 안 미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물건과 구분될 수 있는 특정성을 갖춘 거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는요, 대지 해서 갑이 또 대지를 사가지고 같은 동사에 투입을 한 거야. 투입할 때 별도의 담보 설정 계약 등을 또 맺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리 효력 미치기로 합의했었기 때문에 새롭게 반입했던 대지의 경우에도 을의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게 우리가 공부했던 종전 판례. 근데 이 사안은요, 1번 그 사업장 동사 내에 제3자 병 소유의 Y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 소유의 대지를 넣은 게 아니라 3자 병 소유의 대지를 넣었을 경우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죠. 왜냐하면요, 그렇죠, 갑 소유가 아니고 병 소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담보권 설정 계약에 있는 구성물에 포함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판례가 말은 안 하지만 담보권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행위 효력이 있으려면요, 갑한테 뭐가 필요하다? 처분권. 그럼 병 소유의 대지의 경우는 갑한테 처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을의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누구 거? 제3자 병 소유인 경우는 말고 갑 소유 대지인 경우는요, 효력이 별도의 계약 없이도 미친다까지. 그래서 지문 일단 보시면 제일 끝에 소유인 경우는 안 미치니까 일단 이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고, 이게 이제 지문이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 판시상 1번 내용이에요. 1번 읽어보시고 복습할 때. 자, 그 다음 뭐냐면요, 근데 반입됐던 Y를 을의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선박에 설치해가지고 선박의 일부가 됐다. 일부가 무슨 뜻? 강한 부합. 더 이상 분리할 수 없게끔 일부분이 돼버린 거예요. 돼버렸다. 그럼 이제 Y는요, 없어지죠. 선박이니까.
이랬을 때 병이 을 상대해가지고 보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자, 빨리 요 조문 읽으시죠. 261조. 부당이득 파트에 있는 조문에 의한다까지 확인했습니까? 그럼 1번 이익, 2번 손실, 3번 1번과 2번 사이에서의 인과관계, 네 번째 법률상 원인의 흠결, 법률상 원인의 흠결, 이게 다 갖춰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2번 손실 부분에서 그냥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하는 거하고 261조에 근거해가지고 보상 청구하는 걸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 손실과 관련해가지고 손실 입었던 병, 그러니까 강하게 부합됨으로써 Y에 대한 소유권을 뺏겼던 병이 입은 손실의 원인이 지금 사안처럼 첨부에 관한 규정, 첨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뺏겼을 경우에만 261조에 근거해가지고 보상 청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 사안 같은 경우는요, 강한 부합에 의해서 뺏겼기 때문에 2번 통과했죠. 통과되고 3번 또 문제없고 4번 또 문제없다. 포인트는 이익에 관한 부분인데, 이익인데, 자, 과연 을이라고 하는 담보권자한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잘 보세요. 원래 을은요, 갑한테 빌려준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돈을 원래 회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을이 갑한테 빌려준 돈이 1억이다. 회수했던 금액이 1억이면요, 을은 돈 받은 것에 불과하니까 퉁친 거지 별도의 다른 이득이 없어요. 대려 누구요? 갑이죠, 갑. 채무자 갑 같은 경우는 원래 직권만 있었을 때에 대한 선박 가치가 예를 들면 8천밖에 안 되니까 그걸로 담보권 퉁쳐도 남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2천까지 더 추가적으로 변제할 부분이 있었는데, 운 좋게 병 소유가 강하게 부합됨으로써 선박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원래 줘야 할 2천만 원 부분을요, 더 이상 주지 않게 될 이득을 누가? 설정자 갑이 입은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익을 얻은 주체는 담보권자 을이 아니고 설정자 갑이 얻은 거예요. 따라서 병 같은 경우에, 즉 손실 입었던 병 같은 경우는 을을 상대해 가지고 보상 청구할 게 아니라 대신 자기 물건 가지고 돈을 갚게 된 이득을 누린 누구에게? 갑에게 보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이 두 가지 사례 문제 안 나오면 안도 담보권자에게 반환 청구한다 하면 틀린 지문, 설정자에게 보상 청구를 한다 하면 옳은 지문이니까 요거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 가지고 연습하시고, 이게 판사항 2번과 3번에 있는 부분이니까 복습할 때 차분하게 읽으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9페이지 가신 다음에 17번 문제인데요.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동산 채권 담보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최신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 개별적 조문들 중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했으니까 한번 쭉 풀어보시고, 진짜 중요한 거는 10페이지 가시고 거기 보시면 18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요게 매우 중요한 판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잠깐만 좀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판례를 이해를 하려면요, 좀 특이하지만 채권 동산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 담보권 설정하는 순서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A가 병한테 채권이 있었어요. 그 채권을 갑에게, 이 법에 근거해 가지고 갑에게 채권 담보권을 설정해 줄 때 어떻게 하냐면, 채권 담보권의 득실, 득이겠죠. 취득에 등기를 먼저 하고, 두 번째 병한테 등기사항서에 대해서 주는 방식으로서 통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병 같은 경우는요, 이거 받았을 때 딱 확인해보면 등기 일자 등에 대해서 확인해가지고 몇월 며칠 날 갑한테 설정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요때 비로소 병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요, 득실 변경 등기를 했지만 2번이 없었을 경우는요, 병이 알 수 있다, 병이 알 수가 없다. 병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하신 다음에 한번 사례 읽어보겠습니다. 자, 동산채권법에 근거해가지고 담보권자인 갑의 1번 담보 등기가 마쳐진 후에
똑같은 채권에 대해서 을한테 양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 양도의 통지가 병한테 도착을 했다까지 하신 다음에 자 A가 채무자 이렇게 있었는데 먼저 갑한테 채권 담보의 등기를 이렇게 해주고 이게 1번 해주고 그 다음 A가 을한테 2번 채권을 양도를 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 등에 근거해가지고 통지 다 마쳤다까지 마쳤고 요 A의 채무자 같은 경우에 병 같은 경우가 제3 채무자이다까지 잡아두시겠습니다. 하시고 1번 지문 가시면 자 1번 지문에 1번 붙일게요. 병이 을에게 변제한 이후 이게 1번 병이 을에게 변제한 이후 1번 병이 을에게 변제를 먼저 했고 2번 그 뒤에 2번 갑의 채권 담보권에 관한 통지가 도착했다 해서 갑에 대한 통지가 그 뒤에 병에게 도착했다까지 시간 순서 아시겠죠? 했다까지 하신 다음에 묻는 게 뭐냐면 갑이 병에게 여전히 채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요 사건 쟁점이에요. 까지 하신 다음에 그러면 병이 을한테 이 변제를 할 당시에 병에게는 갑 채권 담보권 등에 대한 등기 등등등의 별도의 통지가 아직 안 왔죠. 그 통지가 아직 안 왔으니까 병의 입장에서 병이 을한테 돈을 갚을 때에 채권 담보권자 갑의 존재에 대해서 병이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서 병과 병은 을한테 변제할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 2번의 통지가 안 왔기 때문에 갑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 자체를 할 수가 없었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병이 을한테 왔던 이 변제는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즉 변제는 유효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변제가 이미 유효하게 병이 돈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갑은요 병 상대해가지고 담보권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없게 된다. 이해되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하냐? 갑이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민법제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자 병에게 통지가 있고 없고는요 병에 대한 문제에 불과한 것이지 갑과 을이 만났을 때는요 갑과 을 사이에서는요 갑에게 우선적 지위가 인정이 되죠. 왜 갑이 먼저 등기했으니까 그 뒤에 을 같은 경우가 후순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갑은 병한테 담보권 행사는 할 수 없겠지만 갑이 을 상대해가지고 반환 청구하는 것은요 가능하다까지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요 갑은 병에게 담보권 행사하거나가 아니죠. 갑은 병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는 거고 을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고 을에게만 반환 청구하는 것이니까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신 다음에 밑에 있는 이제 코멘트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과 비교할 게 2번이거든요. 2번 지문 가보시면 2번 병이 을에게 변제를 하기 이전에 갑에 대한 통지가 병한테 도착했다. 통지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병이 을한테 변제했다 해서 2번은 시간 순서가 병에게 갑 양보 담보정 통지가 도착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병이 을에게 변제를 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번의 경우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사안은 병이 을한테 변제할 당시에 이미 갑 담보권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는 통지가 병한테 도착했기 때문에 병 같은 경우가 갑의 존재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했죠. 이해되시죠? 그 말인즉 병은요 갑한테 돈 갚을 자이지 을한테는요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을 같은 경우는요 그냥 무권한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경우는요 Q1번 갑은 병한테 역시 담보권을 이 경우는 행사할 수 있다. 왜? 이 변제 효력이 없으니까. 변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차이를 보이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또 Q 만약에 갑이 을한테 뭐라고 했냐면 사후추인, 그래 네가 받은 거 내가 인정할게 라고 사후추인을 했다. 빨리 민법제 472조를 보시죠. 472조 빨리 보시고. 배웠던 판례죠. 채권자가 무권한자 을을 상대해 가지고 수령행위에 대해서 사후 추인한 것도 472조에 있는 이익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했던 병의 선의 부가실과 관계없이 그 이득 있었던 범위 내만큼은 변제 효력이 생긴다까지 한 번 더 기억하신 다음에 갑이 을한테 사후 추인했을 경우는요, 그 경우는 갑은 더 이상은 누구에게 병에게는 더 이상 그 범위 내에서 담보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고, 누구에게 을을 상대해 가지고 741조에 해서 반환 청구한다 해서 요 이번의 경우는 이 사후추이라고 하는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1번 사안의 경우하고 차이를 보이는 거니까 요 두 가지 잘 비교해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2번 내용이고 그 위에 있는 판결 요지 판상 2번에 있는 부분이니까 쭉 읽으시면서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가신 다음에요. 조금만 더 하고 10분 쉴게요. 자, 먼저 1번 질문 가시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에서 원금 전부하고 이자 전부가 아니고 이자 등의 일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금은 전부인데 이자 등의 경우는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밑줄 그으시고 보증인이 이자의 일부에만 보증을 했다. 그 다음에 주채무자가 돈의 일부를 변제했을 경우에 우리 배웠지만 변제 충당에 의했을 때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경우는요, 이자 등에 대해서 먼저 충당이 이루어지고 남는 것이 있었을 때 원금 충당이다. 아시죠? 근데 그 사실이 보증인이 이자의 일부에 대해서 보증서 가지고 바뀌느냐, 즉 보증인이 보증승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충당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이 원금이냐가 아닌 거죠. 즉 일부에 대해서 병이 섰다와 전혀 관계없이 똑같은 법리에 근거해 가지고 이자 등 전액에 대해서 먼저 충당이 이루어지고 남는 것이 있었을 때 원금에 대해서 충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해서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 지연 손해금의 일부 아니죠. 손해금 등의 전부에 대해서 먼저 충당이 되고 남는 게 있었을 때 원금 충당이기 때문에 제일 끝에 일부가 아니고 전부니까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은 체크하시고 중요한 판례입니다. 해서 그 닭고기 닭 사안인데 제가 왜 웃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 해서 이제 A가 이렇게 있고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었어요. 매수인이었다. 그래서 A가 B한테 치킨을 팔아가지고 B한테 이제 닭에 대한 인도 청구권 좀 사안이 이상하네요.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닭이 이제 불났어요. 화재가 발생돼가지고 A한테 A한테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이 된 거예요. 대충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이때 이제 B가 A한테 주기로 했던 매매 대금이 예를 들면 뭐 1억이었고 A가 왔던 보험금이 1억 5천이었을 경우에 A하고 B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고 난 이후에 후발적으로 목적물의 불능이 됨으로 발생했던 가치 변형물인 보험금에 대고 B가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자, 이때 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B가 A한테 원래 지급해야 될 매매대금 1억 원인지 아니면 1억과 무관하게 보험금 전부 다인지에 대한 판례인데 유사한 판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해서 이때는요, 별도였으면 1억 5천 전부 다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왜냐하면요, 어차피 정상적으로 목적물에 대해서 인도가 B한테 했을 경우라면요, 그쵸, 처음부터 B한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굳이 매매 대금으로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죠. 따라서 매매 대금까지가 아니고 보험금 전부 다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 잡으신 다음에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 보험금 중에
매매 대금 범위 내에 대해서만 틀렸죠. 전부 다에 대해서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결론 보시면 되고 4번은 기존이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10분만 쉬고 다시 봅시다.